평양의 메아리. 지금 평양 권력 핵심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방군단 사단장 중장 김정수, 가족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평양 보고면 끝이다. 30년 충성, 중장 계급장. 하지만 비협조 간부로 찍혔죠. 조직 지도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재검열, 소환, 연좌. 11월 18일 22시 야간 군수 이동 명령서. 3톤 디젤류 공방. 새벽 2시 교대 시간. 그러나 장진산맥에서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총성 7발. 얼음강 50m. 어깨 관통상 한 곳. 이번엔 살아남는 게 명령이다. 그 한마디가 한 가족을 움직였습니다. 과연 한 사단장은 어떻게 철벽을 넘어 자유를 얻었을까요? 두만강과 한강 사이, 진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함경남도 전방군단 사령부였습니다. 새벽 2시가 막 지났을 때였죠. 복도의 형광등이 하나씩 꺼지면서 건물 전체가 어둠에 잠겼어요. 고요함 속에서 제 군화 소리만 쿵쿵 울렸습니다. 30년을 걸어온 이 복도를 저는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철제 서랍을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가족 사진 한 장을 꺼내 군복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죠. 벽에 걸린 김정은 동지의 초상화가 어둠 속에서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믿을 게 없구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에서 트럭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멀리서 다가오는 소리였죠. 책상 위 군사무전기에 빨간 불이기 시작했습니다. 짧고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어요. 사단장 김정수 동지, 내일 오전 9시 평양 보고 준비하시오. 평양 보고. 그 네 글자의 의미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숙청 통보나 다름없는 말이었죠. 손이 떨렸지만 이미 결심은 끝났어요. 오늘 밤 저는 이 철벽을 넘기로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1988년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농민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협동농장에서 트랙터를 몰았고 어머니는 옥수수밭에서 일했죠. 가난했지만 저는 머리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김정수 학생은 수령님 말씀을 가장 잘 외운다고요. 사상 점수가 높았고 체력 검정에서도 늘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입학식 날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죠. 정수야,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군관이 되는 거다. 자랑스럽. 그날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군인은 계급이 아니라 이상이다. 나는 조국을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1995년 제가 소대장이었을 때였어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배급이 끊기고 병사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애는 아침 점호 때 서 있다가 그냥 쿵 하고 넘어졌습니다. 얼굴이 노랗게 뜨고 눈이 움푹 들어간 애들을 보면서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몰래 부대를 빠져나갔습니다. 인근 협동농장을 찾아다니며 농장원들에게 애원했죠. 옥수수라도 좀 주십시오. 우리 병사들이 굶어 죽습니다. 규정 위반이었어요. 군인이 민간인에게 구걸하는 건 엄청난 위법 행위였죠.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라고요. 보름 동안 그렇게 식량을 구해 병사들을 먹였어요. 한 명도 굶어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상부에 보고됐어요. 처벌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칭찬을 받았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더군요. 젊은 혈기의 장군감이로군. 인민을 사랑하는 군관이다. 그날 이후 저는 당의 군인으로 불렸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정말로요. 10년이 흘렀고 저는 대대장이 됐습니다. 또 10년이 지나 연대장이 됐죠. 2020년 마침내 중장 계급장을 달고 사단장이 됐어요. 30년 충성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계급이 올라갈수록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왜 그런지요. 사단장이 되고 나서야 깨달았죠. 충성의 대가로 남는 건 의심뿐이더군요. 조직 지도부 검열단이 1년에 2번씩 내려왔습니다. 제 집무실 책상 서랍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휴지통까지 뒤졌어요. 동지의 전화 통화 기록을 확인하겠소. 동지가 지난달 평양 출장 때 누구를 만났소? 이 문서, 서명 날짜가 왜 이래요?
끊임없는 감시였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중장 계급장이 달린 제 군복이 보였죠. 하지만 거울 속 제 눈은 이상하게 공허했습니다. 내가 지키려는 조국이 정작 나를 지켜주긴 할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 박혔어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죠. 2024년 9월 12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사령부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3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맨 앞에 선 사람은 조명권, 조직지도부 검열단 단장이었죠. 60대 중반, 키는 작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제 집무실에 들어온 조명권은 문을 닫더니 창문도 닫았어요. 그리고 의자에 앉지도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김정수 동지, 요즘 군수품 관리가 허술하다는 보고가 중앙에 올라왔소.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규정대로만. 디젤류 마리오 3톤. 그 순간 기억났습니다. 2달 전 7월 어느 무더운 오후였어요. 조명권이 제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왔었죠. 김정수 동지,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내 차량에 쓸 디젤류가 필요하. 군 보급품에서 3톤만 빼주시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군 보급품을 사적으로 빼내는 건 명백한 횡령이었으니까요. 동지, 그건 규정 위반입니다. 군수품은 상부 승인 없이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명권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죠. 규정. 김정수 동지, 규정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시오? 사람 사이의 의리 말이오. 동지도 언젠간 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올 거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규정을 어길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그때 조명권의 목소리에 담긴 차가움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아챘던 거죠. 지금 제 앞에 선 조명권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김정수 동지, 사실 나와 동지의 인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소.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10년 전, 14년의 일이었어요. 당시 저는 연대장이었고 조명권은 도당 간부였습니다. 그때 조명권이 군 보급창에서 쌀 5톤을 빼돌려 암시장에 파는 걸 목격했었죠. 저는 고민 끝에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조명권은 좌천됐고 2년 동안 지방으로 밀려났었죠. 하지만 그 사람은 끈질겼습니다. 다시 중앙으로 올라왔고 조직 지도부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일이 있었습니다. 2016년 조명권의 아들이 제 부대에서 훈련 중 사고로 사망했어요. 총기 오발 사고였습니다. 제 책임은 아니었죠. 군사재판에서도 무죄가 나왔어요. 하지만 조명권은 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를 보는 그의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김정수, 당신이 내 아들을. 이를 갈면서 중얼거리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조명권이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책상에 탁 내려놓았어요. 검열을 시작하겠소. 지난 3년간의 모든 보급 기록을 제출하시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검열단은 사흘 동안 제 사령부를 뒤집어 놨어요. 문서고의 서류를 전부 꺼내 바닥에 쏟아놓고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병사들 앞에서 저를 불러 세우고 질문을 퍼부었죠. 이서명, 날짜가 왜 안 맞소? 여기 보급 기록. 3월 15일 디젤류 입고량이 장부와 다른데 동지 설명해 보시오. 저는 하나하나 해명했습니다. 날짜 오기는 행정병의 실수였고 디젤류 차이는 이미 정정 보고된 사항이었어요. 하지만 조명권은 듣지 않았습니다. 변명이요. 변명. 이건 명백한 장부 조작이요. 셋째 날 밤이었어요. 검열이 끝나고 조명권이 마지막으로 제 집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을 내려놓더군요. 검열 결과 보고서요. 한번 보시오. A4 용지 맨 위에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협조 간부 명단. 그 아래 5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맨 위에 붉은 잉크로 동그라미가 쳐진 이름. 김정수, 비협조 간부. 이게 조명권이 창밖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김정수 동지, 알다시피 비협조 간부는 특별관리 대상이요. 언제든 평양으로 호출될 수 있지. 그 말의 의미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비협조 간부는 숙청 1순위입니다. 평양으로 호출되면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죠.
어떤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사라져요. 가족도 함께요. 손이 떨렸습니다. 조명권이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음 주에 조직지도부 본부에서 재검열단이 내려올 거요. 준비 잘 하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병사들의 훈련 모습이 갑자기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30년을 충성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노였을까요? 절망이었을까요?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배신감이었습니다. 제가 지키려고 했던 조국이 저를 버리고 있었어요. 아니, 애초에 조국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놀이터였던 거죠. 그들에겐 충성도, 규정도, 사람의 목숨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들 배만 채우고 자기들 권력만 지키면 되는 거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살아남는 게 명령이다. 가족을 지키는 게 내 마지막 임무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내 이선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는 순간 아내는 이미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줬죠. 여보, 조직지도부가 또 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 부부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렀어요. 30년 군인 생활 단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던 제가 그날 밤 처음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나라에서, 이 거짓으로 가득한 체제에서 더 이상 한치의 미련도 없다는 분노였죠. 그날 밤 저는 사령부 숙소가 아니라 가족이 있는 사택으로 향했습니다. 11월 중순이라 밤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어요. 입김이 하얗게 나오고 콧 속에 얼어붙는 느낌이었죠. 사택 창문에는 성에가 두껍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성에 너머로 번져 보였어요.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을 열면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알았어요.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는 아내 이선영이 끓여둔 옥수수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던 죽이 이제는 식어서 표면에 막이 앉아 있었죠.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아내가 제 발소리를 듣고 돌아봤습니다. 여보, 오늘도 회의였어요. 죽이 다 식었네. 아내는 앞치마를 벗으며 다가왔어요. 하지만 제 얼굴을 본 순간 그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여보, 군모를 벗어 옷걸이에 걸고 식탁에 앉았어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방 안을 채웠죠. 아내가 제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아내의 손은 찬물에 씻겨서 차가웠지만 저는 그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조직 지도부가 내려왔소. 숟가락 놓는 소리가 멈췄어요. 아내의 손이 제 손 위에서 굳어졌습니다. 언제요? 검열이 끝났소. 그리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30년 군인 생활 동안 수없이 명령을 내렸던 제가 아내 앞에서는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재검열단이 다음 주에 또 온다고 했소.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직 지도부 검열단이 한 번도 아니고 2번 내려온다는 건 그 사람이 이미 끝났다는 뜻이 하는 거려. 우리는 지난 30년간 수없이 봤어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간부가 조직 지도부에 찍힌 다음 날 사라지는 거려. 가족도 함께 끌려가는 거려. 어떤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고 어떤 가족은 그냥 증발했습니다. 흔적도 없이요. 그때였어요. 안방문이 열리면서 딸 지연이가 나왔습니다. 19살. 올해 대학 입학을 기다리고 있는 나이였죠. 아빠, 오셨어요. 엄마, 왜 그렇게 지연이는 우리 부부의 굳은 표정을 보고 멈칫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제 옆방 문도 열렸습니다. 아들 민호가 머리를 긁적이며 나왔어요. 23. 다음 달이면 군에 입대할 나이였습니다. 아버지, 야근하셨어요. 이 시간에. 민호도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보았어요. 지연이의 순수한 눈, 민호의 젊은 얼굴. 이 아이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요. 저는 군복 안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조명권이 건넨 검열 보고서 사본이었어요. 종이를 펴서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아내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맨 위에 선명하게 적힌 제목, 비협조 간부 명단, 그 아래 붉은 잉크로 동그라미 쳐진 이름, 김정수. 이게 뭐예요, 여보?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가 다가와 종이를 들여다봤어요. 비협조 간부. 아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민호도 옆에서 종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버지, 설마.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떠나야 하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되는 것 같았어요.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지연이가 제일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떠나요? 어디로요? 다른 부대로 전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같이 가면 되잖아요. 순진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지연이를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탈북 말씀이세요? 그 단어, 그 금기의 단어가 공기 중에 떨어졌습니다. 지연이가 숨을 헐떡였어요. 오빠,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지연아, 조용히 해. 아내가 딸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여보, 정말 그 길밖에 없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검열단이 다음 주에 내려옵니다. 그럼 저는 평양으로 소환될 거요. 그리고 우리도... 아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반역자로 찍히면 가족 전체가 연좌제로 묶인다는 거요. 3대가 함께 벌을 받는다는 거요. 지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요. 저 여기 친구들이 있어요. 대학도 가야 하고. 민호는 벽에 기대서서 고개를 떨궜어요. 군대도 가야 하는데 이게 무슨... 아내가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여보, 방법 정말 없나요? 다시 상부에 해명을 하거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조명권은 저를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10년 전 일부터 그 사람 아들 일까지 그 사람에겐 제가 원수요. 하지만 탈북은 너무 위험해요. 국경 경비가 얼마나 삼엄한데 위험하지 않은 길은 없소.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으면 우린 죽소. 확실하게 죽어요. 탈북은 위험하지만 적어도 살 가능성은 있소.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함께 갈 수 있을까요? 갈 거요. 반드시 같이 갈 겁니다. 민호가 벽에서 떨어져 나와 저를 봤어요. 아버지,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돼요. 평생 조국을 위해 사신 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당하셔야 하는지.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호야, 아버지도 오랫동안 몰랐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 조국이라는 건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르다는 걸. 진짜 조국은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가족을 지키는 거야. 그게 아버지가 깨달은 거다.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지연이가 울면서 물었어요. 아빠, 우리 언제 떠나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소. 아내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준비해야겠네요. 하지만 선영, 아무도 눈치채서는 안 돼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해요. 알아요. 각오는 됐어요. 아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강한 결의도 담겨 있었어요. 여보, 우리 꼭 살아서 갑시다. 내 식구 모두 다요. 저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아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아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작별을 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이 될 거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민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모르겠. 하지만 여기 남는 것보다는 높아. 그럼 충분해요. 지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 무서워요. 하지만 아빠랑 엄마, 오빠랑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내가 두 아이를 안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이 가족을 반드시 지킨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천장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어떤 경로로 갈 것인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계산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거요. 이제 남은 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똑같이 사령부로 출근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계급장을 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요. 하지만 제 안주머니에는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그게 저를 지탱하게 해줬습니다. 사령부에 도착하자마자 참모장 박성훈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단장 동지, 어제 조직 지도부 보고서 보셨습니까? 50대 중반, 저와 20년을 함께한 동료였어요. 봤소. 좀 심각해 보이던데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박성훈의 눈빛을 봤습니다. 걱정인지 탐색인지 알 수 없었어요. 괜찮소. 내가 알아서 하겠소. 하지만 동지, 비협조 간부로 분류되면 알고 있소. 제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박성훈이 한 발 물러섰어요.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그가 돌아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30년 군 생활, 수많은 동료들이 있었지만 정작 목숨을 걸고 믿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나라의 현실이었죠. 오후 3시, 저는 통신실로 향했습니다. 통신실에는 24시간 당직 근무자가 있어요. 오늘 당직은 리철민 중이었습니다. 28, 제가 직접 뽑아 승진시킨 부하였죠. 사단장 동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리중위, 내가 급한 문서를 작성해야 하오. 자네는 잠시 밖에서 담배라도 피우고 오게. 하지만 규정상 통신실을 비우면 명령이요. 리중위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15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재빨리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공식 명령서 양식을 열고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야간 군수 차량 이동훈련 실시, 일시 11월 18일 2200. 담당 사단장 김정수, 목적지 평양 제2군수 보급창. 지휘부 승인 완료. 마지막 줄이 거짓이었습니다. 지휘부 승인 같은 건 없었어요. 하지만 이 명령서만 있으면 정문을 합법적으로 통과할 수 있었죠.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습니다. 저는 사단장 직인을 찍었어요. 명령서가 완성됐습니다. 이건 탈출을 위한 위조 문서였어요. 군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범죄 행위였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나라의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가족을 지키는 아버지일 뿐이었어요. 문서를 군복 안에 넣고 통신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던 리중위가 경례했어요. 사단장 동지, 업무 끝나셨습니까? 수고하게. 리중위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착한 청년이었어요. 이 지옥 같은 나라에서 순수함을 잃지 않은 몇 안 되는 사람이었죠. 미안하네, 리중위. 자네에게 거짓말을 해서 저녁 7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거요. 여보, 준비됐소?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낮에 필요한 것들 챙겨뒀어요. 가방 2개, 옷까지, 약간의 식량. 너무 많이 싸면 안 돼요. 의심 받소. 알아요. 지연이와 민호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두 아이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정말 오늘 밤이에요?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내일 모레요. 11월 18일 밤 10시. 이틀 후,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가족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오. 11월 18일 밤 10시 내가 군용 트럭을 몰고 집 앞에 올 거요. 군용 트럭이요. 야간 군수 이동훈련이라는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차량을 뺄 겁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하면 되죠? 짐은 최소한으로만 싸시오. 겉보기엔 평범한 외출처럼 보여야 해요. 트럭에 타면 화물칸에 숨을 거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데요? 함경남도 장진산맥을 넘어 두만강으로 갑니다. 거기서 강을 건너면 중국이요. 민호가 눈을 크게 떴어요. 두만강요? 아버지, 지금 11월인데 강이 얼어붙었을 텐데요. 알고 있소. 하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어. 얕은 지점을 찾으면 건널 수 있소. 하지만 국경 경비가
내가 30년 군인이었어. 경비 교대 시간도 알고 순찰 경로도 알아.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그게 가장 느슨한 시간이요. 가족들이 숨을 죽이고 제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준비한 게 있어. 제가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보, 말해주세요. 아내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사실 저는 3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연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전 중국 브로커와 접촉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계획한 것이긴 했지만 아내가 직접 말하니 현실감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연락했소? 9월에 조직지도부가 처음 왔을 때 저는 느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려. 그래서 시장에 나갔을 때 조선 쪽 상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알아봤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게 들키면. 하지만 우리 가족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어.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소, 선영. 브로커가 말하길 두만강 건너편에 대기하고 있을 거래요. 우리가 건너면 데려다 준대요. 대가는 한국에 도착한 후 정착금에서 주기로 했어요. 영리한 방법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돈을 주고받으면 흔적이 남지만 한국 도착 후라면 안전했어요. 엄마, 대단해. 민호가 감탄했습니다. 지연이도 어머니를 새롭게 보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아내가 과거 여성동맹 간부였다는 걸 새삼 떠올렸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강철 같은 사람이었죠. 그럼 계획은 이거요. 저는 다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18일 밤 10시 내가 트럭을 몰고 온다. 가족들은 평소처럼 집에 있다가 트럭에 타는 거요. 이웃들이 보면 군 업무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거요. 그리고 장진산맥을 넘어 두만강으로 맞소. 새벽 2시쯤 강에 도착할 겁니다. 그때가 경비 교대 시간이요. 만약 추격당하면요? 민호가 현실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때 최선을 다하는 거요. 가족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솔직할 수밖에 없었어요. 위험해요. 아주 위험하오. 총에 맞을 수도 있고 얼어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가족들의 눈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여기 남으면 우린 배 죽소. 하지만 떠나면 살 가능성이라도 있어. 그 가능성에 걸어보는 겁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여보, 저는 당신 믿어요. 30년 군인 생활하신 당신이라면 우리를 살려낼 수 있을 거예요. 지연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 믿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저도 각오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가족이 있으면 저는 뭐든 할 수 있다는 거요. 그날 밤 우리는 각자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싸지 않았어요.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요. 옷 2-3벌, 약간의 식량, 가족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이 집의 모든 것을 우리는 버리고 떠나야 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물건은 다시 구할 수 있지만 목숨은 하나뿐이니까요. 11월 17일 밤 탈출 하루 전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사령부 옥상에 올라갔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 멀리 북쪽 하늘을 봤어요. 평양이 있는 방향이었죠. 30년. 참 길었구나.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어요. 불을 붙이고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연기가 폐를 채우고 다시 입 밖으로 나왔죠. 하얀 연기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제 과거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김정수는 오늘 밤 죽는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사람으로 산다.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았습니다. 불씨가 꺼졌어요.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살아남거나 죽거나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했어요. 죽음을 기다리며 사는 것보다 살기 위해 싸우는 걸로요. 11월 18일, 드디어 그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6시, 저는 평소와 똑같이 일어났어요. 군복을 입고 계급장을 달고 거울을 봤습니다. 중장 계급장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이게 마지막이구나. 거울 속 제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아내가 아침 식사를 차려놨어요.
옥수수밥과 김치, 된장국, 평범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가족 넷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방 안을 채웠죠. 지연이가 밥을 거의 먹지 못했어요. 지연아, 먹어야지. 힘든 길이 될 거다. 저 배가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 언제 다음 식사를 할지 모르니까. 지연이가 억지로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민호는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출근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군모를 쓰고 현관문으로 향했어요. 아내가 따라 나왔습니다. 여보, 조심해요. 오늘 밤 10시요. 정확히 알아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낮에 포옹하는 건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선영, 당신 정말 대단하오. 여보도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강한 사람이었어요. 사령부로 출근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됐어요. 회의를 하고 문서를 검토하고 부하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었죠. 오늘 밤 오후 4시 참모장 박성은이 제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사단장 동지, 내일 조직지도부 재검열단이 도착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내일 오전 9시에 평양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예정보다 하루 빨랐습니다. 만약 오늘 밤 떠나지 않았다면 내일이면 끝이었어요. 알겠소. 사단장 동지,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소. 피곤할 뿐이요. 박성훈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혹 뭔가 계획이라도 있으십니까?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무슨 말이오? 그냥 동지가 요즘 이상해 보여서요. 신경 쓰지 마시오. 나는 괜찮소. 박성훈이 경례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들킨 건가? 아니야. 아직 모를 거야.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박성훈의 눈빛이 자꾸 서요. 저녁 7시 저는 차량 관리소로 갔습니다. 병사, 오늘 밤 야간 훈련이 있어 군용 트럭 한 대를 준비하시오. 알겠습니다. 사단장 동지, 병사가 트럭 열쇠를 가져왔어요. 유류는 가득 채웠습니까? 만땅입니다. 열쇠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밤 9시 저는 마지막으로 제 집무실을 둘러봤습니다. 30년 군 생활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벽에 걸린 표창장들, 책장에 꽂힌 군사 서적들, 책상 위에 가족사진을 집어 군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두고 가야 했어요. 벽에 걸린 김정은 동지의 초상화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이제 안녕이요.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밤 9시 40분 차량 관리소에서 트럭을 몰고 나왔습니다. 정문 초소에서 병사가 경례했어요. 사단장 동지, 어디로 가십니까? 훈련이요. 명령서 여기 있소. 위조한 명령서를 보여줬습니다. 병사가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정문을 벗어나는 순간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첫 관문은 통과했다. 밤 10시 정각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2번 신호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가족들이 나왔습니다. 아내, 지연, 민 모두 평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짐은 작은 가방 2개뿐이었습니다. 빨리 타시오. 가족들이 조수석과 뒷좌석에 탔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폈어요. 다행히 이웃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럭 시동을 걸었습니다. 자, 이제 출발이요. 아내가 뒤를 돌아봤어요. 30년을 살았던 집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 아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어요.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점점 멀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밤 10시 분, 우리는 시내를 벗어났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이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앞을 비췄죠. 무서워요.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빠가 있잖니. 하지만 제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밤 11시 장진산맥 초입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비포장도로였어요.
트럭이 울퉁불퉁한 길을 달렸습니다. 덜컹거리는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죠. 모두 안전벨트 단단히 매시오. 민호가 뒤에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두만강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약 3시간. 새벽 2시쯤 도착할 거다. 경비 교대 시간이죠. 그 시간이 가장 느슨해.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건 어둠뿐이었어요. 가끔 나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11월 19일이 됐어요. 갑자기 100m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뒤에서 차량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옆 안에도 봤습니다. 추격조일까요? 일단 속도를 유지하겠소. 하지만 뒤에 차량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경적을 울렸습니다. 빵, 빵 멈추라는 신호예요. 외쳤습니다. 아버지, 어떡해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안 멈춘다. 엑셀을 더 밟았어요. 트럭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비포장도로에서 위험한 속도였죠. 뒤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차, 즉시 정지하라. 즉시 정지하라. 아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였어요.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경고 사격이었어요.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가족들이 몸을 낮췄어요. 하지만 저는 핸들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 달렸어요. 뒤에 차량이 바짝 붙었습니다. 군용 지프였어요. 3대나 됐습니다. 김정수, 멈춰라. 확성기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참모장 박성훈이었어요. 그 사람이었구나.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두만강까지 달리는 수박. 저는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어요. 트럭 엔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산길을 미끄러지듯 달렸죠. 하지만 지프들이 더 빨라 점점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새벽 1시 트럭 연료 게이지가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안 돼. 엔진이 헛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트럭이 길 한가운데 섰습니다. 뒤에서 지프 3대가 우리를 포위했어요. 서치라이트가 트럭을 비췄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다들 내려 가족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도보로 간다.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어요. 찬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가족들도 내렸습니다. 지프에서 병사들이 내렸어요.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참모장 박성훈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김정수 동지, 끝이요. 가족들과 함께 항복하시오.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뒤로 밀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동지. 왜 이러시오? 30년 군인 생활이 아깝지 않소. 아깝지. 하지만 가족이 더. 박성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반역자로 죽는 거요.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병사들이 총을 겨냥했어요. 그 순간 민호가 제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안 돼. 우리 아버지한테 총 쏘지 마, 민호야. 저는 아들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때였어요. 총성이 울렸습니다. 민호가 비틀거렸어요. 으악, 아들의 어깨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민호야,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았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민호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들 뛰어. 저 산으로. 저는 민호를 업었습니다. 아내가 지연히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계속 울렸어요. 탕 총알이 나무를 맞히고 땅을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민호를 업고 달렸습니다. 아들의 피가 제 등으로 흘러내렸어요. 아빠, 뒤에서 따라와요. 외쳤습니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우리를 쫓아왔습니다. 조금만 더. 강이 가까워. 저 물소리가 들렸어요. 두만강이었습니다. 새벽 1시 50분 드디어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강물이 철썩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일부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건너야 해요. 아내가 외쳤습니다. 저는 민호를 내려놓았어요. 아들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민호야, 견딜 수 있겠니? 아버지. 뒤에서 병사들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찾았다. 저기다. 포위해안이 없었어요. 자, 지금 건넌다. 얼음 위로 조심해서 걸어. 제가 먼저 얼음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삐걱. 얼음이 금 가는 소리가 났어요. 천천히,
체중을 분산시켜 지연이를 데리고 따라왔습니다. 저는 민호를 다시 업었어요. 우리는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어요. 뒤에서 총성이 다시 울렸습니다. 탕, 탕, 탕. 총알이 얼음을 맞췄어요. 얼음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빨리 소리쳤습니다. 지연이가 미끄러졌어요. 으악, 지연아. 아내가 딸을 붙잡았습니다. 간신히 균형을 잡았죠. 우리는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강 건너편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10m, 5m. 그때 뒤에서 박성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격, 저들을 죽여라. 집중 사격이 시작됐어요. 탕탕탕탕.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제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엎드려. 우리는 얼음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 순간 강 건너편에서 불빛이 켜졌어요. 이쪽이요. 빨리. 중국어였습니다. 브로커였어요. 저 사람들이야. 저는 힘을 냈습니다. 민호를 업고 일어나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어요. 총알이 계속 날아왔지만 이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왔소. 우리가 왔소. 달려와 우리를 끌어당겼어요. 빨리 차로 대기 중이던 벤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어요. 뒤에서 총성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호가 제 품에서 신음했어요. 아버지, 우리 살았어요. 그래, 아들. 우리 살았다. 살았어.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아내와 지연이도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우리는 살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총알을 뚫고 강을 건너서 지옥을 빠져나왔습니다. 벤이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중국의 시골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민호의 상처만 보였죠. 민호야, 견뎌라. 조금만 더 견뎌. 아들의 어깨에서 피가 계속 흘렀어요. 아내가 옷을 찢어 지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병원에 가야 해요. 브로커가 앞좌석에서 말했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국경 지역 병원은 위험해요. 북한 정보원들이 있어요. 하지만 애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소리쳤습니다. 브로커가 잠시 침묵했어요. 단둥까지 가면 우리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예요. 2시간만 참으세요. 2시간. 영원처럼 긴 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제 품에 기대 신음했어요. 아버지, 어지러워요. 괜찮아. 아들, 아빠가 있어. 곧 의사 선생님 만날 거야. 지연이가 오빠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빠, 죽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누나. 괜찮아.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진이 있다면 제발 들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새벽 4시 단둥 외곽의 한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문을 두드렸어요. 장 선생님, 응급입니다. 문이 열리고 50대 중국인 남자가 나왔습니다. 이리 와요. 빨리. 우리는 민호를 안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진료실이었습니다. 침대에 눕히세요. 장 선생이라는 사람이 민호를 진찰했어요. 셔츠를 찢어내고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총상이군요. 어깨 관통상입니다. 다행히 뼈는 안 맞았어요. 살 수 있습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치료해야 합니다. 출혈이 심해요. 장 선생이 재빨리 소독약과 봉합도구를 꺼냈어요. 아프겠지만 참아야 해요. 마취약이 없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치료가 시작됐어요. 민호가 이를 악물고 신음을 참았습니다. 아내와 지연이가 복도에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아들, 조금만 더. 30분 후 치료가 끝났습니다. 민호의 어깨는 깨끗하게 봉합되고 붕대로 감겼어요. 이틀 정도 푹 쉬어야 합니다. 항생제를 줄 테니 꼭 먹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장 선생이 쓴 웃음을 지었어요. 탈북자들 많이 봤어요. 다들 같은 상처를 가지고 오죠. 그날 우리는 그 진료실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민호는 잠들었고 우리도 번갈아가며 눈을 붙였어요.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여기도 중국이야.
언제 북한에 송환될지 모른다. 다음 날 저녁 브로커가 다시 왔습니다. 내일 새벽 한국 대사관으로 이동합니다. 준비하세요. 대사관이요? 거기 들어가면 안전해요. 북한이 손댈 수 없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11월 21일 새벽 5시 우리는 다시 벤에 올랐어요. 민호는 많이 회복됐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천천히 해라. 무리하지 마. 단둥 시내를 지나 한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가 개양대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태극기였습니다.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기 남조선 국기예요?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이제 저 안으로 들어가면 우린 보호받는 거야. 브로커가 말했어요. 여기서 저는 이만 갑니다. 안녕히 가세요. 얼마를 드려야 합니까? 한국 가서 정착금 받으면 보내주세요. 제 계좌번호 여기 있어요. 브로커가 종이를 건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별 말씀을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는 게 제 일이에요. 브로커가 떠났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정문으로 걸어갔어요. 경비원이 우리를 막아섰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변했어요. 잠시만요. 그가 무전기에 대고 뭔가 말했습니다. 5분 후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어요. 들어오세요. 안으로. 우리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보는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에어컨이 돌아가고 형광등이 밝게 빛났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일단 의료 검진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민호의 상처를 다시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간단한 식사를 제공받았습니다. 빵과 우유, 그리고 따뜻한 수프. 30년 만에 먹어보는 맛이었어요. 아빠,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지연이가 빵을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먹었어요. 우리 정말 살았네요. 그래요, 선영. 우리 살았소. 나흘이 지났습니다. 서류 절차와 신원 확인이 끝났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11월 25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멈칫했어요. 공항이 너무 컸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모두가 자유롭게 웃고 걸어 다녔습니다. 여보, 여기가 남조선이에요? 아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소. 완전 다르네요. 우리는 공항 직원의 안내를 받아 별도 공간으로 이동했어요. 거기서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직원이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11월 26일, 서울 국정원 조사실. 회색 벽에 둘러싸인 작은 방이었습니다. 테이블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녹음기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맞은편에 40대 남자가 앉았습니다. 정장을 입고 안경을 쓴 사람이었죠. 저는 국가정보원 통일전략센터 소속 한준호 조사관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어요. 저는 그걸 받아봤습니다. 한글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김정수 씨, 편하게 앉으세요. 여기는 신문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얘기 나누는 거예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제 군복 계급장이 놓여 있었어요. 중장 계급장. 북한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본인 거 맞죠? 한준호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제 겁니다. 30년 군인 생활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조사관이 파일을 펼쳤어요. 김정수 씨의 경력을 보니까 정말 모범적인 군인이셨네요. 김정일 동지한테 칭찬도 받으시고 중장까지 올라가시고. 과거입니다. 그런 분이 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한참 침묵했어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조명권의 복수, 아들의 죽음, 조직 지도부의 탄압. 아니,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사관님,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조국을 지켰습니다. 아니,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킨 건 조국이 아니었어요. 그냥 소수 권력자들의 배를 채워주는 시스템이었죠.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하세요.
군인은 조국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군인의 의무죠. 하지만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조국이 사람을 버리면 그땐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인간의 의무예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제 아내, 제 아들,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걸 볼 수는 없었어요. 조사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지켜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지 마세요. 여긴 안전합니다. 김정수 씨와 가족분들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이라고요?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에 따라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말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30년을 적으로 생각했던 나라의 국민이 된다고. 조사관님, 평생 남조선을 적이라고 배웠습니다. 알아요. 그런 제가 여기 국민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조사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김정수 씨, 여긴 사람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체제가 문제였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편하게 사세요. 가족들과 함께요. 조사관이 일어섰어요. 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는 하나원으로 이동하실 겁니다. 거기서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돼요. 하나원이요.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도록 돕는 곳입니다. 걱정 마세요. 좋은 곳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사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창문 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수많은 건물들, 차들, 사람들, 모두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기가 내가 적이라고 배웠던 곳이구나. 아이러니했습니다. 적국이 저를 구했어요. 조국이 저를 버렸는데 말이죠. 대기실에서 가족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다 끝났어. 우린 이제 여기 국민이요. 국민이요? 아내가 눈을 크게 떴어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정말 자유예요? 이제 우린 자유야. 민호가 붕대 감긴 어깨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상처 값어치가 있네요. 그래, 충분히 값어치가 있어.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이 포옹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누군가 보고 있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감시도 의심도 없었어요. 그냥 가족이었습니다. 자유로운 가족이었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석양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11월 28일, 경기도 안성. 버스가 한적한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논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겨울이라 황량했지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여보, 여기가 하나원이래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군요. 버스가 큰 건물 앞에 멈춰섰어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하나원. 간판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버스에서 내렸어요. 건물 입구에 직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한 여직원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환영한다고요? 북한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짐은 제가 들어드릴게요. 직원이 우리 가방을 들어줬어요. 지연이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들게요. 괜찮아요. 멀리서 오느라 힘드셨을 텐데 편히 들어가세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대우였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로비는 깨끗했고 화분에서 꽃이 피어 있었어요. 겨울의 꽃이라니. 여기서 3개월 동안 생활하시게 됩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시고 진로 상담도 하실 거예요. 교육 담당 김미영 씨가 설명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각자 원하는 지역으로 배정받으시고 정착금도 지원됩니다. 정착금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초기 정착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주거비, 생활비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아내가 눈을 크게 떴어요. 돈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합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국민에게서 빼앗기만 했는데 여기서는 준다고 하네요. 숙소로 안내받았어요. 2인실 2개가 연결된 가족실이었습니다. 깨끗한 침대,
옷장, 책상, 그리고 화장실까지 달려 있었어요. 여보, 화장실이 방 안에 있어요. 아내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온수도 나와요. 언제든지 샤워하실 수 있어요. 북한에서는 겨울에 온수가 나오는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연이가 침대에 앉아 튀어보더니 웃었어요. 아빠, 이거 너무 푹신해요. 조심해라, 지연아. 괜찮아요. 마음껏 사용하세요. 김미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여기 담장이 났네요. 그리고 철조망도 없어요. 여기서는 도망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가 봐요. 민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북한의 모든 건물에는 높은 담장과 철조망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가두기 위해서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첫날 저녁,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밥, 국, 반찬 6가지, 그리고 과일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다 무료예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하나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모든 식사가 제공됩니다. 지연이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엄마, 이거 진짜 달아요. 천천히 먹어라. 하지만 아내도 눈물을 글썽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배불리 먹는 게 얼마만인지 이제 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어. 식당에는 우리 말고도 다른 탈북민 가족들이 있었어요. 다들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요. 다음 날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첫 수업은 대한민국 이해하기였어요. 강사 선생님이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대한민국에 대해 배울 겁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글자를 썼어요. 대통령, 여러분, 북한에서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수령님, 한 탈북민이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대통령님이라고 부릅니다. 차이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웃었어요. 수령은 영원한 지도자라는 뜻이죠. 하지만 대통령은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표입니다. 임기는 5년이고 다시 선거를 해서 바뀔 수 있어요. 국민이 뽑는다고요? 여러분도 이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어요. 교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지도자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연이가 복도에서 다른 여학생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언니, 혹시 휴대폰 있어요? 저도 갖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사요? 정착금 나오면 살 수 있어. 아니면 통신사 가면 할부로도 돼. 할부요? 응, 나눠서 내는 거. 여기선 다들 그렇게 해. 지연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컴퓨터 교육이 있었어요. 처음 보는 기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우스예요. 이렇게 클릭하는 거고요. 강사가 시범을 보였어요. 저는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김정수 씨,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클릭.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신기했어요. 민호는 금방 익혔습니다. 아버지, 이거 쉬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 민호가 검색창에 뭔가를 쳤어요. 대한민국, 육군, 화면에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한국군의 훈련 모습, 무기체계, 부대 생활. 아버지, 여기 군대는 어떤가요? 모르겠구나. 하지만 북한과는 다를 게 분명해. 저 여기서 군대 가고 싶어요. 민호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군인으로 사셨잖아요. 저도 군인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진짜 조국을 지키는 군인으로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 저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좋은 선택이다. 저녁 시간, 가족들이 산책을 했습니다. 하나원 정원에는 벤치가 있었어요. 우리는 거기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별이 참 많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북한에서는 정전으로 이렇게 잘 안 보였는데. 엄마, 저기 북두칠성이에요. 지연이가 가리켰습니다. 맞아. 잘 봤구나. 저는 북두칠성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같은 하늘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까요? 아마도 이제는 두렵지 않아서겠죠. 질문 있어요.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뭐니, 우리 이제 진짜 자유예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요? 물론이지. 대학도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 내가 원한다면 어떤 대학이든. 지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저 대학 가서 음악 공부하고 싶어요. 사실 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했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당에서 시키는 노래만 불러야 했잖아요. 그래,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 불러도 돼요? 당연하지. 지연이가 작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떤 곡인지는 몰랐지만 아름다운 목소리였어요. 아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딸 참 예쁘게 컸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진로 상담을 받았어요. 김정수 씨,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30년 동안요.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총은 잡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길을 찾아볼까요? 상담사가 여러 가지 옵션을 제시했어요. 운전, 건설, 요리, 보안. 하지만 제 마음에 와닿는 건 없었어요. 김정수 씨, 혹시 강의는 어떠세요? 강의요? 북한 군부에 대해 증언하는 거예요. 안보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물론이죠. 많은 탈북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거죠. 생각해보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해보고 싶습니다. 좋아요. 그럼 관련 기관들을 소개해드릴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12월 말이었어요. 하나원에서 크리스마스 행사가 열렸습니다. 처음 보는 행사였어요. 트리에 불이 켜지고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들이 환호했어요. 선물도 나눠줬습니다. 지연이가 선물 상자를 받았어요. 엄마, 이거 뭐예요? 열어봐. 안에는 목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와, 예쁘다. 민호도 선물을 받았어요. 장갑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따뜻해요. 저와 아내도 선물을 받았습니다. 머플러였어요. 이거. 아내가 머플러를 목에 둘렀습니다. 따뜻하네요. 저도 머플러를 둘렀어요. 정말 따뜻했습니다. 물건의 따뜻함이 아니라 마음의 따뜻함이었죠.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 밖에는 자유가 있으니까요. 아버지, 뭐 생각하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있어. 과거요? 30년 전, 내가 군인이 되기로 했을 때를 말이야. 그때 나는 진짜로 조국을 지키려고 했어. 순수했지.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후회하세요? 아니, 후회는 안 해. 그 30년이 있었기에 지금 여기 올 수 있었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호가 창밖을 봤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서 새로 시작할게요. 제대로 된 군인으로요. 아빠는 믿는다. 겨울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미래는 밝았어요. 이 빛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감시도 아니었어요. 그냥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었죠. 2025년 11월, 탈북한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저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어요. 유람선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누구 하나 저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죠. 아빠, 여기 있었어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딸이 커피 2잔을 들고 와 있었어요. 지연아, 추워 보여서요. 따뜻한 거 사왔어요. 커피를 받아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했어요. 학교는 어때? 음악 전공이라 매일 노래 부르는데 너무 행복해요. 지연이는 하나원을 수료한 후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실용음악과였어요. 이번 학기 말에 공연이 있대요. 엄마, 오빠 다 오셔야 해요. 당연하지. 꼭 갈게. 아빠, 제가 부를 노래 들어보실래요? 여기서 지연이 꺼내 노래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따라 불렀어요. 이젠 자유로워. 날개를 펼칠 수 있어.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행복한 목소리였어요. 북한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었던 그런 목소리였죠. 잘한다, 우리 딸. 헤헤, 감사합니다. 지연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1년 전 오늘이죠. 그래, 우리가 두만강을 건넌 날이야.
무서웠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나도 그랬어. 근데 신기해요. 그때는 너무 무서웠는데 지금은 잘한 일 같아요. 맞아. 가장 잘한 일이지. 멀리서 민호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육군 이등병 계급장이 달려 있었죠. 경님, 민호가 경례했습니다. 야, 여기서 경례는 왜 해? 습관이에요. 훈련소에서 맨날 하다 보니까. 민호는 3개월 전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지금은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훈련소는 어땠어? 힘들었어요. 근 의미 있었어요. 어떻게? 북한에서는 충성을 위해 훈련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훈련받아요.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랬구나. 교관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는 국민의 군대다. 국민을 위해 있는 거다라고요.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저 자랑스러워요. 진짜 조국을 지키는 군인이 된 것 같아서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호야,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조금 후 아내 이선영도 도착했습니다. 장을 본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여보, 선영, 장 보고 왔소. 오늘 저녁 특별히 만들려고. 1년 기념일이잖아. 아내는 하나원 수료 후 요리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은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내가 만든 김치 맛있대. 북한식으로 담그는데 특이하다고. 잘 됐네요. 엄마.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은 어때요? 제게 물었습니다. 강해 잘하고 있어. 이번 주에 대학교에서 특강 요청이 들어왔어요. 대학교요. 북한 군부 체계에 대해 강의해달래요. 저는 하나원 수료 후 안보연구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학교나 기관에서 강연을 했어요. 북한의 실상을 증언하는 거였죠. 처음엔 떨렸어요. 내가 배신자가 된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내가 배신한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라는 거요.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사진 찍자. 셀카봉을 꺼냈어요. 다 같이 모여요. 우리는 벤치에 모여 앉았습니다. 한강을 배경으로요. 하나, 둘, 김치에 사진이 찍혔습니다. 와, 잘 나왔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우리 가족 넷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총알을 피해 도망치던 그 가족이 맞나 싶을 정도로 평화로웠어요. 이거 액자에 넣어서 집에 걸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위로 석양이 비쳤어요. 붉은 빛이 물결에 반짝였죠. 그래, 정말 예쁘구나. 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나침반이었어요. 북한에서 가져온 군용 나침반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거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물었습니다. 버릴 수가 없더구나. 왜요?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으니까. 나침반의 바늘이 남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1년 전 이 바늘을 따라 우리는 두만강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찾았죠. 여보, 이제 그거 필요 없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왜요? 길을 잃을 일이 없잖아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제 집이 있어요. 돌아갈 곳이 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우리 집이 있었어요. 작은 전셋집이었지만 우리 가족의 공간이었죠. 그래도 간직하고 싶소. 추억이니까. 그럼 그렇게 해요. 석양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우리도 갈까요? 그래요. 집에 가서 저녁 먹어요.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한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민호와 지연이가 앞서가고 저와 아내가 뒤따랐습니다. 여보, 왜요? 내가 탈북하자고 했을 때 무서웠소.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무서웠죠. 당연히요. 그런데도 따라와 줘서 고맙소. 당신 혼자 보낼 수는 없었잖아요. 우리 가족인데. 선영, 그리고 말이에요.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선택이 옳았어요. 정말로요.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여기 와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거요. 나도요. 고마워요. 여보, 우리 가족 구해줘서요. 나도 고맙소. 나를 믿어줘서. 우리는 걸으면서 아이들을 봤습니다. 민호와 지연이가 장난치며 걷고 있었어요. 오빠, 나 군대 면회 갈게. 와라.
근데 과자 많이 가져와야 해. 알았어.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했어요. 자, 집에 가자. 개찰구를 지나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전광판에 글자가 떴어요. 은평구 청역 방면 -2부 도착 정확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시스템이었죠. 전철이 들어왔어요. 문이 열리고 우리는 탔습니다. 자리에 앉자 민호가 물었어요. 아버지, 지금 행복하세요? 응, 1년 전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사단장이었어요. 중장 계급장을 달고 수백 명을 지휘했죠. 겉보기엔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계급장도 없고 부하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시민일 뿐이죠. 하지만 행복 정말로 왜요? 그리고 너희가 있으니까. 민호가 웃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아버지. 전철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지나갔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은평구청역에 도착했습니다. 내려요. 우리는 역을 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단지를 지나 우리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 왔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다들 씻고 저녁 먹자. 네, 저녁 준비하는 소리, 샤워하는 소리, TV 소리, 평범한 가정집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기적이었어요. 30분 후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그리고 밥. 자, 먹자 들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말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화려하지 않아도, 거창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 먹는 것.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 수많은 사람들의 삶. 저도 이제 그 중 하나였습니다. 주머니에서 나침반을 꺼냈어요. 바늘이 여전히 남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고맙, 널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나침반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이제 길을 잃어도 무서울 게 없다. 왜냐하면 이곳이 집이니까요. 이곳이 우리가 선택한 자유니까요. 뒤에서 아내가 나왔습니다. 여보, 감기 걸려요. 안 들어와요. 들어갈게요. 뭐 생각하세요? 우리 미래. 아내가 제 옆에 섰어요. 어떤 미래를 생각하세요? 민호, 지연이가 졸업하고 우리가 늙어가는 그런 평범한 미래요. 좋네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내일이 보장되는 삶이요. 이제 보장돼요. 우리 미래는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나도요. 선영. 우리는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따뜻했어요. 이 자유가, 이 평화가, 이 사랑이 우리를 따뜻하게 했으니까요.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과 탈북민들이 자유대안에 정착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평양의 메아리.